네, 이번 시간에는 상처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는 정신적으로도 받고 마상이라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받는 상처도 있죠. 이번 시간에 그 모든 상처를 다 다루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도 날카로운 것에 피부가 베이거나 찔리거나 긁히거나 또 이 두탁한 물건에 맞아서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진 것, 그래서 결국 피부의 연속성이 상실된 것,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앓려면 피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피부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피부의 역할이 외부에서부터 내부의 여러 기관들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피부의 그 정상적인 피부의 특성은 건조합니다. 건조하다는 것은 푸석푸석한 건조가 아니라 축축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잘 늘어납니다.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그렇고 비누도 그렇고 피부를 위해서는 약산성을 사용해라 하는 게 이 정상적인 피부의 그 산도가 약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이 피부가 보면 얇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세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표피, 가장 그 바깥에 있는 얇은 층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는 혈관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비교적 두꺼운 층이 진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피에는 모낭도 있고 기름샘, 신경, 땀샘, 그리고 이런 혈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피하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피하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만은 이 피하지방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열을 생산하고 열이 빠져나가거나 밖에 있는 열이 함부로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열을 시켜줘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아주 중요하고요. 상처에 있어서는 또 뭐가 있냐면 외부의 이 압력으로부터 이 피하지방이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보호를 할 뿐만 아니라 쿠션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노인들이나 너무 마른 분들은 욕창이 잘 생기죠. 네, 피하지방이 없기 때문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나이 그 자체.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애들 피부와 노인의 피부가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고요. 그리고 그 강한 자외선을 오랜 시간 받게 되면 심하면 이제 암으로까지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분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 피부가 아주 건조하고 메마르고 갈라지는지 볼 수 있고요. 비누, 영양, 또 약물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상 입은 피부 내버려두면 저절로 낫지 않냐? 물론 낫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피부 조직을 끌어당겨서 이제 수축이 되고 그러면서 염증반이 계속되면서 흉터가 커지게 되죠. 이 흉터는 모양만 나쁜 게 아니고 기능이 없어요. 아예 피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딱딱해요. 그래서 오히려 깨지기 쉽고요. 그래서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상 입은 피부를 이대로 버려두지 말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크게 급성 상처와 만성 상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수술한 상처라든지 화상, 또 피부가 살짝 까진 찰과상 이런 경우는 합병증도 없고 치료 과정도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성 상처는 욕창이라든지 이런 당뇨, 발 같은 상처들을 이야기하는데
치료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계속 실패하면서 염증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치료가 안 돼서 당뇨발 같은 경우는 절단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가 결국 안 되면서. 그러면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염입니다. 이 균이 들어와가지고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 감염은 언제 잘 생기냐? 당뇨, 혈당이 높을 때 감염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세포에 혈액 흐름이 부족할 때 산소, 혈액이 갖다가 세포에 갖다 전해주는 게 산소하고 영양분인데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고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세포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방해하게 됐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뇨병. 이 당뇨 혈당 관리가 안 되면 어떤 상처도 낫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면 상처가 있을 때 잘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노화 과정 자체가 또 상처 치유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영양 부족이 있으면 당연히 재료가 없으니까 세포가 재생이 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약물 중에서는 이제 항암제나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바르시는 분들, 특히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상처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상처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원칙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원인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신적인 상태 좋게 해야 되겠고요. 적절한 드레싱을 해야 되겠죠. 원인으로는 욕창 때도 이야기 들었지만 요거는 이제 만성 상처의 특히 이 내용들은 다 욕창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에 해당하고요. 전신 상태에서는 이제 부종이 있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영양 상태가 부족할 때 상처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야 되고요. 특히 당뇨 환자 혈당 관리 매우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드레싱을 적용하는데 드레싱이라는 게 뭐냐?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서 상처를 덮어주는 것, 이것을 드레싱이라고 하고요. 이 드레싱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약산성, 정상적인 피부가 약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약한 산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감염을 예방해주고 그 피부 세포가 살아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목적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거의 유사하죠. 상처 부위를 덮어서 보호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거고 외부에서 그 균이나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거고요. 또 이 상처에서 진물이 많이 나오면 그거를 흡수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드레싱을 하게 됩니다. 드레싱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만 좀 선택해 봤는데 첫 번째는 꺼즈 드레싱이에요. 이제 흔하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상체 자극도 좋고 또 이런 짜임새들이 고와서 배출액을 이제 잘 흡수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 자체가 배출액 흡수만 좋은 게 아니고 외부에서 세균이 침범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젖으면 자주 교환해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꺼즈 드레싱은 언제 하냐면 분비물이 적은 상처에 이용을 하고요. 이런 부직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
면으로도 되어 있고, 이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다양하게 상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투명 필름이에요. 테가덤이라고 3M에서 나온 걸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투명한 인공 투과막입니다. 그래서 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행해주는 역할을 해요. 일반 비닐처럼 보이지만 비닐과 다른 게 외부에서 액체나 세균 침입은 막아주면서 피부가 호흡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습도도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밖에서 상처를 관찰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얇은 막이기 때문에 이 분비물을 전혀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비물이 있는 상처에는 이 투명 필름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쓸림, 그러니까 혼입을 같은데 이렇게 비비적거리면서 쓸리면 피부가 손상을 입으니까 그럴 때 예방하기 위해서 붙인다든지 1단계 피부에 그 손상이 없는 1단계 욕창이라든지 작은 화상 또 이렇게 점맥 주사 같은 걸 고정한다든지 이 드레싱 자체를 고정할 때 이럴 때 이 필름 드레싱 투명 필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듀오덤이라고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반투명하기 때문에 상처에 이렇게 붙이면 상처의 모양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붙여두면 며칠이 지나면서 이 분비물이 젤 상태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붉게 되죠. 이렇게 되면 교환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그 물질, 하이드로콜로이드 물질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조직과 상피 조직의 재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드레싱이고요. 이 장점은 뭐냐면 피부 표면에 이 습도를 유지해 줍니다. 습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고요. 또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두면 며칠간 이 분비물들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환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까 꺼즈는 젖으면 자주 교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죠. 대신 단점 한 가지는 이렇게 뿔고 나면 이 속 안에 있는 상처를 관찰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도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분비물이 있는 상처, 이 적당량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어쨌든 적당량의 분비물 이렇게 흡수해서 젤로 2, 3일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분비물이 있는 상처, 욕창, 또 찰과상 같은 거, 일반 외상, 또 경미한 화상 이런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게 이 메디폼일 텐데요. 폴리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고 상처의 그 효소 활동을 자극해서 치유를 돕는 그런 재질입니다. 이제 장점은 뭐냐면 푹신푹신하거든요. 메디폼 만져보셨죠? 푹신푹신해가지고 상처를 보호하고 쿠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분비물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분비물이 많은 상처나 기관 절개관 부위나 위루관이라고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호스 꽂아서 음식물을 주입하게끔 하는 그런 위루관 주위에는 이 폼 제품을 이용해서 드레싱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건조하거나 딱지가 있는 상처, 이와 같이 딱지가 있어서 분비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건조한 상처에는 금기예요. 여기에는 붙여봤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드레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 드레싱을 할 때 일반적인 지침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드레싱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드레싱 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드레싱을 하고 나서 손을 씻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레싱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와 접촉하는 것들은 다 멸균된 것을 사용합니다. 완전히 소독이 된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멸균되어 있는 이런 세트들은 드레싱 직전에 열어서 사용해야지, 열어놓고 그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멸균 드레싱을 할 때는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요. 기존의 드레싱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제거하고요. 이 제거한 드레싱은 시설 같으면 적출함에, 또 가정 같으면 비닐봉지에 잘 싸서 버립니다. 만일에 이분이 그 균이 나오거나 또 드레싱에서 냄새가 나고 고름이 많이 난다 그러면 비닐봉지를 2개를 겹쳐서 폭에서 2개에다가 싸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독약으로 딱 닦은 후에는 한 30초 정도 그냥 공기 중에 두세요. 그러면 마릅니다. 말라서 건조해지는데, 상처가 이렇게 젖은 상태로, 소독약이 묻어서 젖어 있는 상태로 드레싱을 덮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30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이렇게 훅 불어주거든요. 절대로 입으로 부는 거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입에, 그러니까 소독약으로 다 소독해 놓고 입으로 훅 불게 되면 내 입에 있는 균을 그 상처에다가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부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는 상처의 그 모양만큼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조금 넓게, 그러니까 크게 해서 붙여야 되고요. 이제 만약에 드레싱이 젖었거나 감염이 우려가 된다, 그럼 반드시 교환해 줘야 됩니다. 드레싱 때 필요한 물품들로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실기 영상에 이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깔아둘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싱하는 절차도 영상에 따로 나오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손을 씻고 물품을 침상 옆에 이제 모두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처가 잘 노출이 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환자가 드레싱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고요. 또 나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소독하는 나는 상처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섭니다. 불편한 자세로 드레싱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안 좋고요, 환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잘 보이는 위치에 편안하게 나도 서야 되고요. 그리고 일회용 그 폴리 장갑을 끼고 기존에 있는 드레싱은 제거해서 비닐 주머니에 버리고, 이 비닐 주머니에 버릴 때 이제 장갑을 같이 벗어서 버리고, 드레싱한 물품 준비한 다음에는 멸균 장갑을 이제 착용합니다. 그리고 소독액으로 상처를 닦고, 이때 솜은 한 번 닦고 버리고, 한 번 닦고 버리고, 한 번 닦고 버리고, 이렇게 매번 새 솜을 이용합니다. 솜 하나 가지고 계속 닦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독액이 마르도록 기다려라. 그리고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서 드레싱이 잘 고정되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독약 선택은 어떻게 할까? 소독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권하기로는 이 2가지를 권할 수 있습니다. 청결도관이라고 하죠. 중심정맥관, 그 주사를 줄 때 꽂는, 또는 항암제 같은 거를 줄 때 꽂는 그 중심정맥관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5% 헤시딘, 5% 클로르헥시딘이라는 거를 사용하시고요. 그 담관에 꽂아 놓는 담즙관이나 콩팥에 직접 꽂아 놓는 신호관 같은 경우는 10% 베타딘 또는 포비돈을 이용합니다. 이건 상품명이라
이름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 욕창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가 나거나 고름이 있는 경우에만 베타딘을 쓰고요. 나머지는 생리식염수를 씁니다. 여기는 그 상처기 때문에 그 해시든 잘 안 써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새살이 이제 빨갛게 올라오고 있을 때는 베타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지켜주셔야 돼요. 베타딘이 매우 강한 소독제이고요. 그 새살을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베타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수술 상처라든지 이런 상처들에는 10% 베타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수나 알코올은 그 상처의 통증이 심해요. 아파요. 그래서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또 상처를 매우 건조시킵니다. 그래서 알코올 사용하지 않고요. 특히 점막 부위에는 알코올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처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피부의 문제 중에 누공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체 안에 어떤 뭐 창자라든지 이런 그 기관하고 피부 또는 이 창자와 창자 사이 이런 두 기관 사이에 없어야 되는 이 비정상적인 통로, 구멍을 얘기합니다. 이런 그 누공이 있을 때는 누공 주위에 이런 여기서 이제 분비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냄새도 나고 이 분비물 때문에 주변 피부가 많이 헐어요. 그래서 주변에 피부를 보호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분비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양을 보고 수분도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타 다리 궤양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다리 궤양을 볼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리 궤양은 크게 동맥 궤양하고 정맥 궤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맥과 동맥이 서로 역할이 다른 것처럼 나타나는 증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맥궤양은 어떤 때 생기냐? 죽상경화라고 그러죠. 동맥 안에 그 혈관에 이렇게 대나무 모양 같이 생긴 그 딱딱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피의 흐름을 막는 거, 또 만성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되면 발생하는 것이 동맥궤양이에요. 이때는 치료가 잘 안되면 결국 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발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절단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동맥궤양이 생기는데 기여하는 이런 거는 기여 안 해주면 좋겠는데 기여하는 요소들이 몇 개가 있어요. 담배 피는 거. 그러니까 담배는 참 백해무익하다는 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당뇨는 이 궤양, 상처, 욕창 관련해가지고 안 끼는 데가 없죠. 당뇨병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 환자들은 말초 혈관부터 이렇게 혈관이 망가져 가잖아요. 이 혈관이 가장 많은 곳, 이런 곳들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이 동맥경화를 더 생기도록 이렇게 기여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동맥경화의 특징은 뭐냐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제일 특징적인 것은 이겁니다. 간헐적 파행증이라는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걸을 때는 아프고 쉬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런 간헐적 파행증이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맥박이 매우 약하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맥 흐름이 방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맥 피가 많이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건조해요. 진물이 거의 안 나요. 건조하고 이렇게 꺼멓게 죽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집니다. 이 발가락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가요. 이제 말라서.
이런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약물을 줍니다. 그래서 혈류, 피의 흐름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약을 쓰기도 하고요. 당연히 금연시켜야 되겠죠. 카페인도 혈관을 좀 수축시키기 때문에 카페인도 드시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조이는 옷이라든지 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때는 진물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소독약으로 닦고 그냥 건조시킵니다. 근데 이제 발가락 같아서 부딪히면 다치기 쉽을 것 같으면 꺼주로 가볍게 싸는 정도로 드레싱을 합니다. 정맥궤양은 정맥의 특징이 있는데 정맥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여기가 이제 다리고 여기가 상체면 한쪽 방향으로만 피가 흐르도록 하는 이런 밸브가 있어요. 이런 판막이라고도 하고 밸브라고도 하는데 이런 판막이 있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위에 있는 피가 내려가려고 하면 이렇게 탁 막혀버려요. 그래서 피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피가 계속 몰리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그 일방향 판막이 있다는 것이 정맥궤양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 쪽에 있는 그 피는 근육이 수축 이완하면서 혈액을 짜고 해서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맥질환이라는 것은 이 판막이 자기 기능을 이렇게 탁 막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이 밑으로 피가 고이게 돼서 이제 점점 붓게 되죠. 그래서 이 정맥궤양의 특징은 뭐냐면 다리가 부어요.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한데 언제 더 심하냐면 밤에 더 심하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두면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내려뜨리질 않고 올려두면 통증이 좀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발목 근처가 붉게 부어오르고요. 또 이 정맥 상처의 궤양의 그 특징은 뭐냐면 진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발은 따뜻하고요. 왜냐하면 동맥 피는 잘 가니까 발은 따뜻하고 맥박도 잘 만져집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비만, 또 임신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그 궤양까지는 아니었지만 다리가 붓고 아픈 것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서 있는 것, 백화점 판매원 같이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주방에서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맥 질환을 갖기가 쉽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도 생깁니다. 이때는 아까 다리를 올리면 덜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정맥피의 흐름을 향상시키고 다리를 올리고 있고요. 다리를 항상 올리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누워만 지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이 근육 수축 대신이라기보다 보완하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주고요. 그리고 진물이 많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물을 흡수하고 주위 피부를 보호하는 드레싱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재발이 잘 돼요. 치료를 해도, 수술을 해도. 그래서 압박 스타킹을 계속 착용하고 있고 다리를 올려놓는 일을 자주 하는 이런 일들은 지속해야 합니다. 이 교재들을 참고해서 이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상처 관리에 대한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그 실습 영상이 있습니다. 실습 영상까지 같이 보신다면 상처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